잠자는 동안 300에서 500ml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소리도 느낌도 없이 숨을 쉴 때마다 피부를 통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수분을 되찾으려고 마시는 아침 물 한 잔이 세포까지 닿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이 몸속 조직을 찾아가려면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하는 짝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짝꿍의 생물학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이 누구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는 역효과인지는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어젯밤으로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여러분이 침대에서 툴툴 자고 있던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엄청난 작업들을 하고 있었죠. 손상된 조직을 수리하고 하루 동안의 기억을 뇌에 단단히 저장하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엔 거의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일도 하고 있었죠. 바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의 수분을 끊임없이 밖으로 내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면서 숨을 쉴 때마다 여러분은 입과 코를 통해 수증기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피부 역시 아주 미세하게 땀을 흘리죠. 덥지 않아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는 불감 수분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가 잠을 자는 6, 7, 8시간 내내 이 현상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일어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방의 온도나 난방 여부, 입으로 숨을 쉬는지 코로 쉬는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보통 하룻밤 사이에 300에서 500ml 정도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작은 생수병의 절반에서 한 병에 해당하는 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찬물을 한 모금도 마시기 전에 이미 그만큼의 수분을 잃어버린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분이 빠져나갈 때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전해질이라는 단어가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개념은 아주 구체적이고 뚜렷합니다. 체액에 녹아 있으면서 전기를 띠고 있는 미네랄을 말하지. 이 전기적 신호 덕분에 우리 몸의 세포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근육이 부드럽게 수축하고 신경이 찌릿찌릿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전해질로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염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나트륨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체액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미네랄이자 각각의 세포 안팎으로 물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갈지 조절하는 핵심 관리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잃으면 나트륨도 당연히 함께 잃게 됩니다. 하룻밤 자는 동안 생명의 위협이 될 만큼 극단적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몸이라는 정교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영향을 줄 만큼은 충분히 빠져나가죠. 결국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몸은 살짝 탈수 상태이면서 전해질도 살짝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당장 쓰러질 듯이 위험하거나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지만 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고 밸런스를 조율해야 하는 상태인 거죠. 그럼 우리 몸은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조율할까요? 여기서 아주 익숙한 이름의 호르몬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호르몬을 그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코르티솔은 잠을 깨우는 기상 호르몬이기도 하거든요. 매일 아침 수면의 마지막 1시간부터 잠에서 깬 후 첫 30에서 40분 사이에 우리 몸은 코르티솔 수치를 확 끌어올립니다. 이걸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하죠. 이건 위험을 알리는 비상벨이 아닙니다. 신진대사의 스위치를 켜고 혈압을 활동하기 좋은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뇌가 쓸 연료를 빵빵하게 확보하기 위해 포도당을 동원해서 우리가 침대를 박차고 나가 활동할 준비를 마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메커니즘이죠. 이 코르티솔의 강력한 펌프질이 없다면 우리는 아침에 도저히 활기차게 일어날 수조차 없을 겁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몸에 시동을 거는 모터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 코르티솔에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 즉 콩팥과 나트륨 조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코르티솔은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이 알도스테론은 신장으로 바로 달려가서 소변으로 나트륨을 내다버리지 말고 몸속에 꽉 붙잡아두라고 직접 지시를 내리죠. 마치 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도록 8시간이나 물이랑 미네랄을 잃어버렸어. 이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야 하는데 이 귀한 나트륨을 더 이상 낭비할 순 없지. 바로 이 메커니즘이 아침 시간에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아주 실제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이 되면 나트륨을 원하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잠깐만요.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무작정 소금물을 마시는 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결론 내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이해하셔야 할 아주 재미있는 과학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몸은 나트륨만 부족한 게 아니라 물 자체도 부족한 상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속에서 물과 나트륨의 관계는 단순히 두 개를 더하고 빼는 산수가 아니라 농도를 맞추는 비율의 문제입니다. 물이 담긴 컵 두 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한 컵에는 물과 약간의 소금이 녹아있고 다른 컵에는 물의 양은 절반인데 소금은 똑같이 들어있다고 쳐보죠. 두 번째 컵은 소금의 양은 그대로지만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금의 농도가 훨씬 더 짜고 진하게 느껴지겠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세포와 혈액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체내의 나트륨 농도가 살짝 올라가는데 이건 나트륨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가 아니라 수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에서는 이 농도를 삼투압 농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신장과 뇌에서 갈증을 조절하는 관제탑인 시상하부는 이 삼투압 농도를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삼투압 농도가 올라가면, 즉 혈액이 수분을 잃어 평소보다 끈적하고 찐득해지면 시상하부가 이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고 즉각 두 가지 비상 조치를 취합니다. 첫 번째, 목이 마르다는 느낌, 즉 갈증 스위치를 뜹니다. 두 번째,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항이뇨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이 녀석은 신장에게 소변을 덜 만들고 남은 물을 최대한 짜내서 보존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마른 건 그냥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진짜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죠. 우리 몸이 혈액이 끈적해진 걸 감지하고 피를 묽게 만들어서 다시 완벽한 균형을 되찾으려고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자, 만약 이때 소금 없이 그냥 깨끗한 맹물만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라는 측면에서는 균형이 훌륭하게 회복됩니다. 삼투압 농도가 스르륵 떨어지고 신장은 안심하며 다시 소변을 만들어내고 우리 몸의 시스템은 원래의 정상 상태로 돌아오죠. 평범한 물 한 잔이 아침에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유익하고 수분을 채워주며 일반적인 상황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훌륭하고 충분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굳이 소금을 찾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나트륨이 우리 몸속에서 물을 어떻게 요리조리 분배하는지 그 기막힌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세포 생물학을 설명할 때 쓰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몸을 수천 개의 방이 있는 거대한 빌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각각의 방은 하나의 세포입니다. 물은 복도를 따라 콸콸 흐를 수도 있고 방 안팎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도 있죠. 그런데 물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트륨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죠. 나트륨이 많은 곳으로 물은 이끌려 들어갑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삼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물은 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녹아있는 미네랄이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을 섭취한다는 건 단순히 짠맛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물에게 몸속 어디로 들어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야 할지 정확한 표지판을 세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에 약간의 나트륨을 더해주면 그 물이 뱃속을 휙 지나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훌러덩 빠져나가는 대신 몸의 조직 깊숙한 곳까지 쏙쏙 스며들도록 도와줍니다. 이걸 좋은 의미의 수분 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빵빵해지는 그런 병적인 상태가 아니라 근육, 신경세포, 혈장처럼 우리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곳에 촉촉하게 머무르게 만드는 기능적인 의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시중에 떠도는 흔한 건강 영상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뭉뚱그려 넘기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을 제대로 채우는 것과 그냥 맹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물의 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신 물 중 얼마나 많은 양을 몸이 실제로 붙잡아 두고 써먹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하루 종일 깨끗한 맹물만 2리터를 들이켜도 물이 올바른 세포막의 문을 통과하도록 돕는 전해질이 턱없이 부족하면 여러분의 세포 속은 여전히 쩍쩍 갈라진 가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바싹 마른 화분 흙에 아무것도 섞지 않은 물만 확 들이붓는 것과 같아요. 물이 흙 속으로 깊이 스며들기도 전에 겉표면을 타고 그냥 주르륵 흘러 넘쳐버리잖아요. 물에 미네랄, 특히 나트륨이 조금 섞여 있으면 그것이 물을 쫙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에이전트 역할을 해서 흡수를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소장에서 영양분이 어떻게 운반되는지를 연구하는 장생리학이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 소장에는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체라는 아주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트륨과 포도당이 짝꿍처럼 손을 잡고 함께 흡수되면서 주변의 물까지 콸콸 끌고 들어오는 메커니즘이죠. 우리 몸에서 수분이 심하게 빠져나갔을 때 병원에서 처방하는 경구수액의 기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대단한 약이 아니라 그저 물에 소금과 약간의 설탕을 섞은 것일 뿐인데 맹물을 마실 때보다 몸속으로 흡수되는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몸은 이미 몇 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는 것, 수분과 나트륨을 잃었다는 것, 혈액의 농도가 짙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봤죠. 또 코르티솔과 알도스테론 호르몬이 나트륨을 꽉 붙잡으려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아침에 마시는 물에 들어있는 약간의 소금이 물을 몸 구석구석 조직으로 잘 배달해 준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생물학적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아침 물 한 잔에 소금을 한 꼬집 넣는 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진짜 훌륭한 생리학적 근거가 있다는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부엌으로 뛰어가서 소금통을 집어들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아주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남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주제를 다루는 수많은 바이럴 영상들이 완벽하게 빼먹고 넘어가는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과 맥락이 모든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이 모든 메커니즘을 공부하면서 가장 깜짝 놀랐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소금물은 모든 사람의 몸에서 똑같이 마법처럼 작동하지 않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아침에 나트륨을 더하는 것이 상상 이상의 엄청난 활력소가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극명한 차이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뱃속에 있는 신장 그리고 혈압에 숨어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하고 그 결과로 우리 몸의 핏줄을 타고 도는 액체의 전체 부피를 결정하는 장기입니다. 몸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신장은 그 짠 농도를 희석시키려고 물을 더 많이 끌어안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 속을 흐르는 피의 양이 훅 늘어나고 혈관벽이 빵빵하게 팽창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이건 몸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아주 잘 디자인된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문제가 터지는 건 이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요인들이 있을 때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소금 민감성이라고 부르는 체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장은 약간의 나트륨만 들어와도 물을 너무 과하게 움켜쥐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혈압을 훨씬 더 높이 솟구치게 만들어버리죠.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의 약 50%가 바로 이런 소금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혈압이 정상인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체질에 속해 있고요. 이런 분들이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소금물을 마시면 아무리 그게 작은 한 꼬집의 양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압을 꾸준히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을 앓은 분이 계시다면 이 유행하는 습관을 무작정 따라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침 소금 한 꼬집 자체가 무슨 치명적인 독약이라서가 아니라 대중에게 통용되는 일반적인 건강식이 여러분의 특별한 몸 상태와는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돌아가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전 인류가 똑같지만 사람의 몸은 저마다 아주 미세하고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정반대의 극단에 있는 경우도 살펴볼까요? 아침에 소금물을 살짝 마셨을 때 몸의 컨디션이 마법처럼 휙 달라지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평소에 혈압이 낮아서 틈만 나면 피곤하신 분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때 눈앞이 핑 돌고 어지러운 분들, 오전에 유독 기운이 빠져서 허덕이거나 일상생활 중에 땀을 뻘뻘 흘리고 강도 높은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메커니즘이 정반대로 아주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나트륨이 몸에서 쉽게 쑥쑥 빠져나가거나 핏줄 속 혈액의 양이 원래 적은 분들은 아침에 소금을 챙겨 먹으면 혈관 속의 넉넉한 수분을 더 잘 붙잡아 둘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혈관의 압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짱짱해지죠. 특히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머리가 멍해지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확 줄여줍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먹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아침 소금물이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 인슐린은 신장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버리지 않게 꽉 붙잡아 두도록 돕거든요. 그런데 밥이나 빵을 안 먹어서 혈중 인슐린 수치가 뚝 떨어지면 신장은 곧바로 평소보다 나트륨을 훨씬 더 많이 내다버리게 됩니다. 이건 의학계에 아주 훌륭하게 문서화되어 증명된 사실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겪는 끔찍한 피로감과 두통, 이른바 키토플루 현상도 나트륨을 비롯한 전해질 섭취를 늘려주면 눈에 띄게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자, 하지만 여기서 아침 소금물 열풍이 흔히 놓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서 절대 혼자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해질들은 마치 스포츠팀처럼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입니다.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물의 양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총괄 지휘자라면 칼륨은 세포 안에서 물의 양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수석 연주자입니다. 이 둘은 완벽한 짝꿍이면서 동시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의 세포막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포막에 콕 박혀서 펌프질을 하는 단백질인데요. 이 펌프가 한번 철컥 작동할 때마다 3개의 나트륨 이온을 세포 밖으로 휙 퍼내고 2개의 칼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쏙 끌어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수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 이 엄청난 펌프질이 계속되고 있지요. 이 쉼없는 노동 덕분에 신경이 찌릿찌릿 전기 신호를 보내고 근육이 쫙 수축했다가 스르륵 이완될 수 있는 완벽한 전기적 균형이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 이 정교한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에 쥐가 나고 신장이 불규칙하게 쿵쾅쿵쾅거리고 근육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피로감을 대번에 느끼게 됩니다. 이게 아침 소금물 마시기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 식단에서 칼륨은 턱없이 부족하게 먹으면서 나트륨만 주구장창 추가한다면 이 정밀한 생체 시소가 한쪽으로 쾅하고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현대 서구화된 식단은 이미 나트륨은 폭탄처럼 많고 칼륨은 너무 적은 쪽으로 심각하게
쏠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이 어마어마하게 첨가되어 있는 반면 칼륨은 쏙 빠져 있거든요. 반대로 칼륨이 풍부한 진짜 음식들, 즉 신선한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는 많은 분들의 식탁에서 구경조차 하기 힘들어졌죠. 이런 불균형한 환경에서 칼륨을 채워주려는 노력은 하나도 없이 나트륨만 밀어넣는 건 결코 몸에 중립적이거나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반면에 평소에 샐러드나 과일을 듬뿍 챙겨 먹어서 칼륨 섭취가 충분한 분이라면 아침 물 한 잔에 넣는 소금 한 꼬집은 아주 합리적이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멋진 제스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양 대화에서 늘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잊혀지는 녀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에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필수 조력자입니다. 단백질을 뚝딱 합성하고 혈당을 꽉 잡아 조절하고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돕습니다. 게다가 방금 열심히 설명해드린 그 나트륨 칼륨 펌프가 돌아가는데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죠. 몸에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펌프가 삐걱거리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 결과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됩니다. 여기서 정말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진행한 영양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무려 40에서 60%가 하루 권장 마그네슘 섭취량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정글로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희귀한 미네랄이어서가 아닙니다. 씨앗이나 견과류, 짙은 녹색 잎채소, 카카오 등에 아주 흔하게 널려 있지요. 문제는 현대의 농경지 토양이 수십 년 전보다 훌쩍 메말라 버려서 식품 자체의 마그네슘 함량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자연 그대로의 훌륭한 음식들을 밀어내고 영양가는 텅 빈 가공식품으로 배를 채우게 되면서 벌어진 비극이죠. 이건 제가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영양역학계의 수많은 논문들이 명백한 사실로 증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아침 소금물이 마치 건강의 모든 걸 해결해 줄 완벽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떠든다면 그건 몸 전체의 전해질 조절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아주 작은 일각만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최소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함께 춤을 추고 신장, 부신, 뇌의 시상하부, 몸속 모든 세포막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경이로운 네트워크입니다. 하루 종일 먹는 식단이 엉망진창으로 불균형한데 아침에 마시는 짭짤한 물 한 잔만으로 이 거대한 시스템이 마법처럼 최적화될 리는 절대 없겠죠. 자, 그럼 도대체 소금 한 꼬집은 정확히 어느 정도 양을 말하는 걸까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같은 공중보건기관들이 권장하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 최고 한계선은 약 2지입니다. 소금으로 치면 5지 정도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먹는 소금, 즉 염화 나트륨은 무게의 약 40%가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손가락 3개로 아주 가볍게 톡 집어 올린 작은 한 꼬집의 소금은 대략 300에서 600mg 정도입니다. 나트륨량으로 따져보면 고작 120에서 240mg에 불과하죠. 하루 제한선인 2지과는 한참 거리가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아침 식사로 식빵이나 치즈 아니면 아무 가공식품이나 하나 드신다면 이미 그 한 꼬집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먹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물에 톡 털어 넣는 소금 한 꼬집은 약국에서 지어 먹는 약 수준의 강력하고 위험한 용량이 아닙니다. 그냥 잠든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생리학적인 작은 제스처일 뿐이죠. 만약 여러분의 평소 식단에 하루 종일 짭짤한 나트륨이 팍팍 들어가 있다면 아침에 이 제스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배달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신선한 자연식품 위주로 싱겁고 건강하게 드신다면 아침마다 약간의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것이 몸에 큰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질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만한 흥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규모 임상시험으로 완벽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여러 종류의 소금이 도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성분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지요.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천일염이나 분홍빛을 띠는 히말라야 핑크, 소금에는 염화, 나트륨 말고도 마그네슘, 칼륨, 칼슘, 철분 같은 다른 미네랄들이 아주 미량으로 섞여 있습니다. 물론 소금 한 꼬집에 들어있는 이 콩알만한 미네랄들이 우리 몸의 영양 상태를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확 바꿔놓는다고 말한다면 그건 분명 과장입니다. 추가로 얻는 미네랄의 양 자체는 정말 미미하니까요. 하지만 미네랄이 싹 다 깎여나간 정제소금과 자연의 흔적이 남은 천연소금 중 하나를 굳이 고르라면 그 차이가 드라마틱하지는 않아도 절대 0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또다시 각자의 상황입니다. 유럽이나 중남미에서 흔히 마트에서 파는 요오드 첨가 소금은 갑상선 기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미네랄인 요오드를 아주 훌륭하게 보충해 줍니다. 생각보다 많은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요오드를 충분히 챙겨 먹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만약 아침마다 소금물을 정기적으로 챙겨 드실 계획이라면 공중보건 차원에서 요오드가 든 소금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훌륭하게 검증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을 간질거리던 그 질문을 시원하게 해결해 볼까요? 도대체 이 소금물을 정확히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눈을 번쩍 뜨자마자 아침 식사 전 그리고 모닝커피를 마시기 전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몸의 생물학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죠. 잠에서 일어난 직후가 가장 논리적인 타이밍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몸이 하루 중 가장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상태이고 밤새 수분을 가장 많이 빼앗긴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알도스테론과 코르티솔 호르몬이 하루 중 최고조로 솟구쳐서 흔들리는 시스템을 안정시키려고 나트륨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 헤매는 시간대거든요. 속이 텅텅 빈 공복에 마시면 다른 영양소들과 장에서 흡수되려고 이리저리 치이고 경쟁할 일도 없으니 훨씬 더 빠르고 매끄럽게 몸속으로 쫙 스며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른 건 다 제쳐두고 향긋한 커피부터 찾는 많은 분들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카페인에는 적당한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신장을 툭툭 건드려서 평소보다 소변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내게 부추긴다는 거죠. 물론 몇십 년 전에 과장되었던 것만큼 무한의 물을 쫙쫙 말려버리는 끔찍한 수준은 아닙니다. 게다가 매일 커피를 달고 사는 분들이라면 몸이 꽤 내성이 생겨서 이뇨 작용이 어느 정도 얌전해져 있죠. 하지만 밤새 말라버린 몸으로 일어나자마자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커피부터 첫 모금으로 들이켜는 건 이미 수분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시스템에 소변을 더 내보내라는 가속 페달을 확 밟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넣든 안 넣든 생리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순서는 무조건 물을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커피를 즐기시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남았습니다. 소금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완벽하게 무시해버리는 주제, 바로 몸의 전해질을 조절하는 데 있어 수면이 얼마나 압도적인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든 수면 단계, 즉 서파 수면 상태일 때 우리 몸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성장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하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몸의 조직들이 나트륨과 물을 꽉 붙잡아 두도록 돕는 겁니다. 잠매질이 엉망이거나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이 호르몬 분비량이 뚝 떨어지고 전해질을 꼼꼼하게 조절하는 시스템 전체가 덜컥거리며 고장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라면 아침에 눈을 뜰 때쯤 기운차게 최고조에 달해야 할 알도스테론 호르몬의 생체 시계 패턴도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잠을 푹 못 자고 뒤척이면 이 호르몬의 분비 리듬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트륨 조절이 평소보다 훨씬 둔하고 정밀하지 못한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잠을 설치며 선잠을 잔다면 매일 아침 꿀잠을 자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전해질 불균형을 겪은 채로 깨어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약간의 나트륨과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이 남들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상황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생긴 거대한 구멍을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때우는 건 구멍난 배에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를 붙이는 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근본 해결책은 무조건 수면의 질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체액의 양을 아주 미세하고 정교하게 조율하는 핵심 작업은 바로 우리가 쿨쿨 자는 밤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긴 여행을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뜬 여러분 앞에는 물 한 잔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확실히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몸은 밤새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물과 나트륨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르티솔과 알도스테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부족한 파라미터들을 채우기 위해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물에 들어간 짭조름한 나트륨은 물이 곧장 신장으로 직행해버리지 않고 몸의 조직 구석구석 쏙쏙 스며들어 머물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 생리학적으로 이 지원군이 가장 절실하고 의미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아침이라는 것도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붙하듯 똑같이 적용되는 마법의 레시피가 아니라는 것도 확실히 아십니다. 만약 혈압이 높거나 소금에 예민한 체질이라면 이 결정을 내리는 건 여러분이나 유튜버가 아니라 담당 의사 선생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단이 이미 다른 짠 음식들로 나트륨 폭탄 상태라면 아침에 소금 제스처는 완전히 쓸데없는 중복 섭취일 뿐입니다. 식단에 칼륨과 마그네슘이 턱없이 빈곤한 상태인데 덮어놓고 나트륨만 밀어넣는다면 몸의 시선은 더 삐딱하게 틀어질 거고요. 잠을 엉망으로 자고 장벽이 허물어져 있다면 아침 물 한 잔을 따지기 전에 훨씬 더 깊숙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에 얽힌 이 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폭로하는 진짜 진실은 소금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대합니다. 그 진실은 바로 우리 몸이 우리가 세상 모르고 잠든 사이에도 무언가를 입에 넣고 마실 때마다 끝없이 스스로를 미세하게 세팅하고 맞추는 상상 초월의 경이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르몬, 신경, 화학 물질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요. 진짜로 수분을 꽉 차게 보충한다는 건 그냥 물을 하마처럼 들이켜는 게 아닙니다. 몸이 그 물을 진짜로 써먹을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성공적인 과정은 전해질 튼튼한 장, 깊은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전체적인 식단까지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만 완성됩니다. 이 거대한 메커니즘을 한번 뇌리에 박아놓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남들이 하라는 맹목적인 규칙들을 달달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원리를 꿰뚫고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정답을 찾아내고 추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아침 여러분의 몸이 원하고 준비가 되었다면 그 물 한 잔에 기분 좋게 소금 한 꼬집을 더해 보세요. 기왕이면 요오드가 듬뿍 든 소금이나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을 써보시고요. 커피 향을 즐기기 전에 아침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여유롭게 한 모금 마셔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칼륨과 마그네슘이 듬뿍 든 신선한 과일과 잎채소를 식탁에 올리는 것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목이 말라 헐떡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틈틈이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소변 색깔을 슬쩍 보고 내 몸의 수분 상태를 똑똑하게 가늠해 보세요. 과연 그대로의 훌륭한 음식들로 몸속 깊은 곳까지 촉촉하게 수분을 채워 주세요. 만약 오늘 열심히 설명해 드린 내용 중 무언가가 여러분의 특별한 건강 상태와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매일의 루틴으로 굳히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하세요. 그러면 누군가 정해놓은 딱딱한 규칙 따위는 더 이상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원리가 머릿속에 살아 숨쉬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답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